자, 다음은 우리 이제 제5조 시장 질서 존중입니다. 이제 신의성실 원칙 4조 끝났으니까 또 빠르게 한번 달려볼게요. 자, 회사와 임직원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좋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보면 그 대표적인 이제 예시가 자본시장법 제 174조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의 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74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회사 내부자, 그래서 이제 임직원과 이제 주요 주주, 이런 이제 내부자 미공개 중요 정보 알 수 있잖아요. 뭐 이번에 우리가 신약을 개발했다라든지, 그죠? 제약회사들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준 내부자는 여기서 이제 뭐 회사와 이제 그 계약을 맺고 회사 일을 봐주는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준 내부자 정보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이들로부터 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들은 사람, 이들로부터 들은 사람, 1차 정보 수령자라고 하죠. 그리고 이 정보가 미공개이고 중요 정보여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중요 정보는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정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구멍이 좀 있었죠. 구멍이. 뭐가 구멍이 있었냐? 1차 정보 수령자까지잖아요. 근데 또 소문이란 게 조금씩 그래도 더 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2차 정보 수령자 이상, 그리고 그 목적성이 없어도, 내가 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목적성이 없어도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는 걸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돼 가지고 제재가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추가로 이제 자본시장법에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라고 있거든요. 원래 여기서는 목적성과 이제 여기까지 해야만 처벌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질서, 그래서 업자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는 주문의 수탁은 거부해야 된다. 그리고 금융위는 이럴 경우 5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그래서 이익 또는 손실 회피액의 1.5배 기준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해당이고, 어쨌든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런 거 이용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보호입니다. 정보보호. 요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 좀 있죠. 보면 회사와 임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업무 정보와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정보의 누설 및 부당 이용 금지, 뭐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고.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54조에 보면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라고 딱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역시 미공개 정보다, 그죠?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뭐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금지 이런 것까지 유사한 이야기다, 그죠? 근데 이거는 특별히 또 직무상 알게 된 정보라고 또 구체적으로 다르게 명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금융투자에서 이제 표준 내부 통제 기준에 보면, 우리 이제 내부 통제 기준, 우리 뒤에 가서 또 배울 거지만, 제53조에 비밀 정보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공개 정보는 기록 형태나 기록 유무와 관계없이 비밀 정보로 본다라는 거죠. 관계없이. 뭐냐? 기업,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나 경영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재무 건전성이나 경영. 다음에 고객 또는 거래 상대방에 관한 신상 정보, 매매 거래 내역,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관한 정보. 이게 이제 고객 정보인 거죠, 그죠? 고객 정보. 그리고 회사의 경영 전략이나 새로운 상품 및 비즈니스 등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 다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이나 디귿이나, 그죠? 그리고 기업 디귿에 준하는 미공개 정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록 형태나 기록 유무 상관없이 뭐 종이로 되어 있었건 뭐 구두로 됐건, 그죠? 뭐 녹음이 되어 있건 관계없이 비밀번호로 본다. 비밀 정보로 본다, 그죠? 자,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비밀 정보의 관리 되겠습니다. 비밀 정보의 관리. 그래서 이제 정보 차단벽이 설치된 사업 부서. 앞에서 이제 우리 차이니즈 월 이야기했다, 그죠? 고 정보 차단벽입니다. 차이니즈 월. 정보 차단벽이 설치된 사업 부서 또는 사업 기능 내에서 발생한 정보는 우선적으로 비밀이 요구되는 비밀 정보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IR 부서에서 이번에 어떤 이제 회사, 어떤 A라는 회사를 우리가 이제 상장하는 걸 이제 우리 도와주게 되었다. 많은 인수 합병하는 걸 도와주게 됐다라고 했을 때 뭐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합병한다라고 해서 이런 정보들.
우리 뭐 영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갖다 쓰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차단벽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발생한 정보는 비밀 정보로 간주되어야 하는 거. 당연한 얘기다. 그죠? 그리고 이제 비밀 정보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이 열람할 수 있다. 좋은 말이죠. 다음에 임직원은 비밀 정보 열람권이 없는 자에게 비밀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안 유지가 곤란한 장소에서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뭐 좀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두세 번 정도 읽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그 내부 통계 기준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다음에 56조 정보 교류의 차단입니다. 회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정보 차단벽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표준 내부 통제 기준에 또 이렇게, 그러니까 법에 그런 걸 정해놨으니까 이제 이해상충 방지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부 통제 기준에 또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거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대요. 자, 다음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제공하는 행위.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그죠? 뭐냐? 회사, 투자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 및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 어떤 거 사고 있는지, 어떤 종목 갖고 있는지. 이거 궁금하잖아요. 우리 워렌 버핏 아저씨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 공개되면 그 주가 막 오르잖아요. 그죠? 집합투자 재산 등의 구성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정보, 펀드가 어떤 종목들, 우리 연기금이 어떤 종목을 갖고 있고 얼마큼 갖고 있고 얼마를 처분할 건지 관심사죠. 왜? 연기금이 내다 팔면 쭉쭉 주가가 떨어지니까. 어쨌든 정보. 기업 금융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중요 정보,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임원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 안 된다, 그죠? 다음에 사무 공간 또는 전산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 이런 것들.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면 안 된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이제 또 정보 보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7조는 자기 혁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스스로 이제 직원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와 임직원은 경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하여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이 말이 중요하죠. 끊임없이 자기 혁신에 힘써야 한다. 네, 그래서 요즘에 야근 많이 해서 바쁘다. 그런 게 핑계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혁신의 방법 보시면 직무 관련 업무에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까지, 그죠?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까지 숙지해야 된다. 즉 전문 지식을 배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배양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단한 학습으로 전문 능력을 유지하고 향상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학습? 부단한 학습. 피곤하다고 내일 하고 이러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각종 자격증 제도, 뭐 연수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이거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나라에서 강제하고 있고 회사에서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세미나라든지 연구 모임 등 본인이 스스로 자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필요하다. 그리고 또 윤리 경영 실천 의지를 제고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윤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숙지하고 새로운 기준을 습득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전에는 보면 이제 사례 문제가 잘 나왔어요. 뭐 땡땡 증권사의 김 과장 그죠? 뭐 이제 바빠가지고 새로운 상품이 출시됐는데 그냥 대충 고객한테 대충 팔고 있다. 직무윤리 기준 중에서 뭐 어겼니? 답은 이제 제7조 자기 혁신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런 사례 문제. 그런 사례 문제는 근데 딱 읽어보시면 딱 답이 보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8조 상호 존중입니다. 자,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회사는 그래서 직원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임직원은 서로를 존중하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적극적인 협조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그죠? 왕따시키고 성희롱하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임직원 간 상호 존중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가 곧 금융 소비자 신뢰도 향상. 원래 이걸 이제 내부 거울이라고 하죠. 직원이 만족한 상품을 고객도 만족한다라는 거죠. 직원이 만족했으니까 열심히 팔 거고 고객도 만족하고 그죠.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직원끼리 친하고 사이가 좋으면 그죠. 회사 분위기도 좋고. 그럼 고객을 응대할 때도 그 기운이 넘어가고 그죠. 그런 얘기. 다음에 잘못된 상명 하복 문화라든지 성희롱 뭐 이런 것 등을 방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뭐 이런 거 많다 그죠. 늘 뉴스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에 제9조 주주가치 극대화. 이건 말 그대로다, 그죠? 그래서 회사와 임직원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주주와 기타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대요. 뭐 다른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거. 사회적 책임도 그냥 읽어보면 되겠어요. 회사와 임직원 모두 시민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뭐 기부도 많이 하고, 그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11조 경영진의 책임입니다. 자, 회사의 경영진은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올바른 윤리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선임과 감독의 상당한 주의, 미입 증시. 그러니까 뭐 직원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회사가 또는 경영진이 그 선임과 감독에 나는 열심히 했다라는 걸 입증을 못하면 사용자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사용자 책임이 있다. 일단 회사가 책임을 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라든지 경영진, 중간 감독자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지그가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건 뭐 그때 가서 이제 지그의 이야기고, 그죠? 어쨌든 이렇게 사용자 책임이 있다. 자, 다음 이제 위반 행위의 보고에 관한 준칙입니다. 자,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 또는 윤리 강령의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건 뭐 꼰지르고 나쁜 게 아니죠, 그죠? 오히려 그 직원을 위해서도 뭔가 잘못된 걸 본다면 즉시 회사에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내부 제보 제도. 그래서 육하 원칙에 따른 정확한 사실만 제보한다. 자신의 의견을 첨부할 필요 없다, 그죠? 본 거 그대로 그냥 이야기하면 된다는 부분이고, 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 사실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돼야 된다. 이거 안 되면 큰일 나죠, 그죠? 이거 안 되면 제보를 못 하죠. 못 합니다. 그래서 불이익이 없게 해야 된다.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없게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제보를 하겠죠. 그죠?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13조 품위 유지입니다. 자, 임직원은 회사의 품위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도 이거 강의하면서 그냥 늘어진 티셔츠 하나 입고, 그죠? 반바지 입고 이게 하면 진짜 편한데, 그죠? 품위를 위해서 정장 입고 넥타이 매고 깝깝합니다, 그죠? 넥타이 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고, 어쨌든 관련 법률이라든지 직무윤리를 위반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품위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 사람의 품위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 살펴볼 내용은 이제 14조입니다. 사적 이익 추구 금지예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이제 살펴볼 게 많습니다. 자, 한번 쭉 볼게요. 먼저 한번 읽어보면,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제가 신문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회사의 비품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이제 맥심, 그죠? 그런 커피라든지 이런 회사 비품들 막 당근마켓에서 올려서 팔고 막 이런 것들, 아니면 회사 뭐 컴퓨터 노트북 챙겨가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쓰고 이런 것들 이제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걸 좀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비해서 한번 살펴보면, 일단 먼저 이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은 금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뭐 뇌물 주고받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될 텐데, 한번 봅시다. 시행령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자, 이제 투자자나 이제 거래 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러니까 뇌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준이 얼마예요? 어떤 상식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상식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서로 만나서 뭐 업체끼리 식사하는 거 정도, 한 뭐 10,000원짜리 식사하는 거 정도, 백반 먹는 이런 거 가지고 뇌물을 주고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죠? 따로 뭐 사과 박스가 간다든지, 그죠? 뭐 선물 상자 큰 게 간다든지,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 필요 없고, 더 세부적인 이제 이 정도 일단 읽어 놓으시고,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는 그 밑에 이제 금융위 규정, 금융투자 규정으로, 그죠? 이제 정해놨다, 그죠? 거기 보면 어떻게 이제 그 정해놨느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만 살펴보면, 자, 가에서 앞에서의 기준은 일반인이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상식적이다라고 보시면, 상식적으로 저거는 뇌물이 아닌데라고 하면 이제 되는 부분인 거죠. 저 뇌물인데 이렇게 이제 판단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따로 또 정해놓은 게, 자, 투자 매매업자나 투자 중개업자. 임직원 포함해서 이제 매매업자나 중개업자가 제공 또는 수령하는 이제 재산상 이익이 10억 원, 요 숫자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10억 원 중요합니다. 10억 원 초과하게 되면, 근데 이 10억 원이 단박이 아니라 최근 5개 사업연도 합산입니다. 5년 합산이에요. 5년 합산. 알겠죠? 5년 합산에서 10억 원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떻게 해야 된다? 공시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알려라. 우리 이만큼 받았다라는 걸. 알죠? 알려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규모가 얼마? 10억 원이다라는 거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매매 중개업자가 이제 A에 따른 금전 물품, 편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 목적이라든지 제공 내용이라든지 제공 일자 그리고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뭐 감사 같은 거 나올 때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죠? 유지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읽어 놓으시면 되겠고 요 10억 원은 꼭 숙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부 이제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또 살펴보면 또 뭘 정해놨느냐라고 하면 요걸 정해놨죠. 아까 기록을 유지해야 된다면서. 근데 얼마 동안 유지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 금융투자회사가 거래 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공 목적, 내용, 일자, 거래 상대방, 경제적 가치 등을 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얼마?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라는 거. 요 5년 또 잘 숙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사회가 정한 금액을 만약에 이제 초과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초과 제공하게 되면 초과 제공하고 싶으면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면 초과 제공하고 싶으면 미리 사전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뭘 주고 싶다. 근데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다. 그러면 사전에 허락받아라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회사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평가 절차 등이 포함된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 운영해야 된다는 뭐 좀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금융투자회사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 현황, 적정성 점검 결과 등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해야 된다. 매년 또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사실 뭐 재산상 이익을 줬다, 받았다. 그 양측이 좀 기록을 잘 갖고 있어야 비교하면서 객관성이 보장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회사는 거래 상대방 소속, 그러니까 이쪽 사람, 우리가 이게 돈을 줬어, 그죠? 그러면 이쪽 사람 기관의 장이, 그러니까 저 대표이사죠. 쉽게 이야기하면 대표이사가 기관의 장이, 대표이사가 서면에 의해서 저쪽 회사의 대표이사가 서면에 의해서 우리 회사 소속 임직원 또는 투자공유 대행인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얘가 뭐가 받은 게 있다 아니면 준 게 있다, 요 내역을 이 대표이사가 서면으로 좀 요청했다 우리한테, 그러면 이제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요건은 뭐예요? 대표이사가 서면으로 요청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직원의 어떤 그 정보를 넘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해당 우리 임직원이나 그죠? 투자공유 대행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줄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개인정보 중에 하나일 수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넘어가 보면 자, 이제 우리 금융소비자보호법 이제 25조에도 금지 행위로서 이제 뭔가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제 관련된 게. 그래서 보면 자,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는 다음 각 코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뭘 하면 안 되느냐? 자, 금융소비자로부터 투자금, 보험료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는 행위. 그러니까 그걸 해주면서 따로 대가를 또 소비자한테 받는 거지. 안 되죠. 왜? 수당밖에, 그러니까 정해진 월급밖에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정해진 월급밖에 못 받는데 소비자한테 뭔가를 편익을 요청해가지고 받는다? 안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대리중개업자가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자기도 대리야. 그죠? 근데 그걸 또 제3자에게 또 맡긴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러한 행위에 가하여 수수료, 보수나 그 밖에 대가를 지급하는 거 안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 판매업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다른 이제 금품 이런 것들을 그 사람한테 야, 우리가 너희 회사 거 많이 팔아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좀 뭘 더 줘.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부당한 그런 걸 요청하면 안 된다라는 거 역시 읽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적 이익 추구 금지에서 이제 직무 관련 정보, 임직원이 일하다 보면 회사에 이제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 미공개 중요 정보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런 거를 이용해서 자기가 먼저 뭐 거래를 한다, 이런 것들 당연히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엄격히 금지시키고 있고. 자본시장법에서도 이런 거 금지시키고 있다, 그죠? 다음에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야, 내가 낸데 이러면서 그죠? 내가 어느 회사에 누군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무를 벗어나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어떤 명칭이라든지
직위, 내가 지금 이 회사 사장인데 상무인데 이런 것들 그죠? 공표하거나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근데 단 또 예외적으로 경조사 봉투에다가 우리 직원이 결혼하는데 거기다가 내가 상무 땡땡땡이라고 쓰는 거, 상무 홍길동이라고 쓰는 거, 그런 거는 그죠? 일상적인 경우는 당연히 예외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15조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좁아 주십시오. 고용계약 종료 후의 의무입니다. 자, 임직원은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업무 관련 자료 반납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퇴직 이후에도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하는 중에 개발한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그죠? 일하는 중에 만들었던 것들은 다 돈을 받고 만든 거니까 회사로부터 그죠? 그러니까 다 반납하고 나와야 되고 그리고 알게 된 그 미공개 중요 정보 같은 것들을 나와서 그만뒀다고 그냥 그걸 막 퍼뜨리고 내 사적 이익에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죠?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조입니다. 대외 활동이에요. 그래서 임직원이 외부 강연 또는 기고, 언론 매체 접촉, SNS 등 전자통신 수단을 이용한 대외 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읽어보면 좀 당연한 이야기인데 또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사의 공식 의견이 아닌 경우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해야 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라고. 그죠? 대외 활동으로 인하여 회사의 주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그죠? 자기 본업을 제끼고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대외 활동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거. 받지 말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죠? 받는데 신고해라. 회사에 얼마 받았다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금융 투자 회사를 비방해서는 아니 된다. 읽어보면 당연한 이야기다. 그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우리가 이제 표준 윤리 준칙에 대해서 16가지 다 살펴봤고 그 세부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한다기보다는 두세 번 정도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고 하시면 다 내 걸로 만드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우리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라고 이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제 발효되어서 시행되고 있다,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이런 이제 주제는 직무윤리와 아주 밀접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에 대해서 이제 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니까 지키는 게 의무다, 그죠? 그래서 윤리적 이제 어떤 의무이자 법적 의무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수밖에 없고 또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우리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볼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그 정의 중에서 8항에 보면 일단 금융소비자라는 것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에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거래 상대방 아니면은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자문 업무의 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죠,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과거 자본시장법에서도 투자자를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로 구분했다,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전문금융소비자와 일반 금융소비자로 구분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볍게 이런 것들은 이제 단어니까, 그죠? 용어니까 가볍게 읽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융상품이란 것은 다음은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인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보호를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투자 상품은 하나의 카테고리일 뿐이죠. 더 크게 해서 어떻게 금융상품이라고 이제 지칭해서 그죠. 그래서 금융소비자의 보호 대상으로 보았던 자본시장법에 비해서 이제 금융투자 상품을 그죠 보호 대상으로 보았던 자본시장법에 비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상품은 이제 우리가 보장성, 다음에 예금성, 다음에 이제 그 대출성 이렇게 이제 나눈다, 그죠? 나누어 가지고 이제 분류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우리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여기서는 이렇게 어쨌든 자본시장법보다는 해서 강화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이 정도 그냥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직무 윤리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깊숙이 보면 이제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 통제 기준, 협회에서 이제 정하고 있는 표준 내부 통제 기준 속에 있는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이제 지금 이제 보는 내용, 요 내용은 사실 뭐 시험에 대비해서 출제는 많이는 되지 않을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읽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한 10번 치면 한두 번 정도 나올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빠르게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면, 일단 우리 이사회는 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 통제 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정하는 곳이다. 자, 이쪽 파트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굳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과거에 나온 거를 보니 어떻게 나오냐라고 하면, 이제 뭐 다음 뭐 예를 들어서 이사회가 하는 업무라든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다음 중 이사회에서 하는 업무로 가장 가까운 것이라든지, 그죠?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찾으면 되는 부분인 거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 대표이사가 이제 기본 방침을 정한다. 이러면 이제 틀린 표현이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느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매치시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대비해서는.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정독하고 문제 뭐 좀 풀면 되는 부분이다, 그죠? 어쨌든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여기 2번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니까 이제 생각하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사회가 하는 거, 요건 그래서 좀 숙지해 두시는 게 좋죠, 그죠? 기본 방침을 정하는 건 이사회구나, 그죠?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이사회구나. 그리고 이사회는 내부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 전략 및 정책을 승인하고, 이 기준, 내부 통제 체계 등 내부 통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보호와 관련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의결하고 이런 부분이 어디다? 이사회다라는 부분인 거죠. 회사 내부에서. 자, 그럼 이제 대표이사는 뭐 하느냐라고 하면, 이사회가 정한, 아까 기본 방침 이사회가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 방침에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직원들 지시해야지, 그죠? 야, 너는 이거 해. 부서 너 이거 해가지고 우리 이거 담당해. 이렇게, 그죠? 구축 운영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는 그런 체계가 적절히 구축 운영되도록 내부 통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법규의 변경, 영업 환경의 변화 등에도 보호 내부 통제 체계의 유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구축 운영 관리, 그죠? 이런 체계. 대표이사가 하는 일은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죠? 핵심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보면 대표이사는 이제 사망에 따라서, 그 법 사망에 따라서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위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총괄 책임자를 둬가지고 이 업무를 위임할 수도 있다, 그죠? 위임했을 경우에는 그 총괄 책임자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위임 업무의 이행 사항을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는 등 위임한 업무에 대한 주기적 관리 감독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읽어놓으시면 되겠다, 그죠? 어려운 문장은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라는 게 있다, 그죠? 요걸 설치하고 운영해야 된대요. 그래서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 통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결정기구네요. 의사결정기구. 그래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표이사,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그다음에 사내 임원, 그리고 준법감시인, 그다음에 위험관리 책임자, 이렇게 구성된다네요. 구성인 한 두세 번 정도 정독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걸 하느냐, 조정 의결하는데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회의를 매 반기마다네요. 이거는, 그죠? 반년이다, 그죠?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해야 된다네요, 그죠?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하고, 다음에 내부통제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논의사항은 서명 노치 등의 방식으로 최소 5년간 기록 유지해야 된단다, 그죠? 기록 유지해야 된대요. 뭐 요런 정도 그냥 읽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란 곳이 있네요, 또, 그죠? 총괄기관 설치 및 운영입니다. 자, 회사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 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으로서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기관을 설치한대요. 그래서 이 총괄기관은 소비자 보호, 그리고 영업부서 업무 간의 이해상충 방지, 그리고 회사의 소비자 보호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하여 금융상품 개발 판매 업무로부터 독립해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케팅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의 업무랑 같이 한다든지 같이 섞여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죠? 우리 준법감시 부서처럼, 그죠?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대표이사 직속 기관으로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권한이 있느냐? 그래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 방향을 수립하고, 그죠?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직원들한테 교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런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회사의 제도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업 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어떤 점검, 조치, 그리고 민원 분쟁의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 어떤 전반 말 그대로 진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어떤 총괄하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장이다, 그죠?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야 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기관의 장을 맡도록 하고, 그러니까 임원급이다, 그죠? 임원급. 해당 임원을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 CCO로 한다는 거죠. CCO. 요 용어도 한번 봐두시고. 그래서 이 책임자는 준법 감시인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는데요. 그래서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이 사람이 받으면 안 된다.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어떤 외압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어떤 직무를 하느냐? 총괄기관의 업무를 통합하고, 그죠? 상품 설명서, 금융상품 계약 서류 등 사전 심의. 근데 뭐 준법 감시인이 한다면 굳이 본인이 할 필요 없고, 그죠? 그다음에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기획하고 개선하고 기타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의 수립. 어쨌든 말 그대로 진짜 그 총괄기관의 장으로서 하는 일이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직원 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기준입니다. 그래서 17조 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판매 준칙을 보시면 회사는 임직원 등이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이나 계약 체결의 권유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별 특성, 취급 상품의 종류, 판매 채널의 현황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국의 구분에 따라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마련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절차와 기준은 뭐 우리가 일단 볼 필요는 없고요, 그죠? 이제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계약 체결의 권유 등을 담당하는 부서는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이제 이 기업에 따르는 절차와 기준을 제정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총괄기관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요 사전이라는 말, 그죠? 요거 정도 주의하시면 되겠다, 그죠? 주의하셔서 읽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큰 별반한 게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조를 한번 살펴보면, 자, 개발 판매에 관한 정책 수립인데, 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 개발, 마케팅, 뭐 판매 절차 등에 관한 정책 수립할 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이 기준 및 보호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일단 점검해줘야 되겠죠. 그죠? 점검해주고 점검 결과 확인된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사전 협의 절차, 그러니까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직무윤리도 마찬가지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언제부터 적용해야 되느냐? 제가 앞서서도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상품 개발 이전 단계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챙겨져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상품 개발 이전 단계부터, 아니면 개발 단계부터 어떻게 이런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기관이 이제 상품 개발팀이라든지, 그다음에 판매할 때는 이제 마케팅팀이라든지 이런 부서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위한 이런 어떤 이제 절차들이 마련돼 있어서 그 절차대로 가서 이제 점검하고 개발할 때 이게 금융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상품인지, 그죠? 그런 상품인지 이야기해주고 조언해주고 이런 것들. 그래서 맞는 표현은 뭐다? 상품 개발 단계부터 이런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에 뭐 예를 들어서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는 판매 단계 또는 판매 이후 단계에서부터 적용된다라고 하면 이게 틀린 표현인 거죠, 그죠?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내용이에요. 보시면 금융상품 개발, 마케팅 등에 관한 정책 수립 시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그러니까 각 호 사항 됐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어쨌든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는 거 여기도 나와 있다, 그죠? 그러니까 개발 단계도 마찬가지고, 마케팅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니은에 따른 사전 협의할 때 뭐 어떤 고려해야 될 사항들, 그래서 참고로 한번 보면 금융상품의 어떤 위험도라든지 복잡성, 그다음에 금융소비자의 특성, 그다음에 그 상품을 발행하는 발행인의 자기 회사죠, 자기 회사의 어떤 재무적 건전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 고려해서 점검해줘야 될 거다.
그리고 회사는 담당 부서가 이런 사전 협의를 누락한 경우 성과평가나 민원평가 등에 반영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읽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쪽도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두세 번 정도 꼭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자, 그리고 이제 금융상품 개발 관련 점검 항목 및 내부 규정 수립인데요.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계속해서 지금은 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또 다른 어떤 내부통제위원회가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틀린 표현이다, 그죠? 그런 것도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신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등을 진단하기 위한 점검 항목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상품 개발 부서에 이를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상품 개발 부서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거나 상품의 중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억의 점검 항목에 따라서 해당 상품이 적정한지 여부를 그러면 이제 점검해주면 되겠다. 이게 어떤 사전 협의 절차에 들어있을 만한 내용인 거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20조 금융 소비자의 의견 청취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금융상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금융 소비자의 불만 예방 및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이전에 발생된 어떤 민원, 소비자 만족도 등 금융 소비자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마련해서 운영해야 된다. 다 좋은 이야기다, 그죠? 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금융 상품의 기획 개발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나 금융 소비자들의 요구를 이제 뭐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다, 그죠? 여기서 이 문장을 제가 적어놓은 이유는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죠? 기획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 계속 똑같은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천하고 금융소비자 불만 및 불편사항 해결을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 및 마케팅 이후에도 이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기획 개발 단계에서도 이제 이런 거를 듣고 금융소비자 의견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판매 및 마케팅 이후에도 그죠? 계속해서 듣고 계속 들으라는 이야기다, 그죠? 계속 들으라는 이야기. 자, 그리고 이제 21조 보면 판매 절차 구축에 보면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 보호 법령을 준수하고 불안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상품 판매 및 마케팅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다음 각 호의 판매 절차를 또 구축해줘야 된다. 우리 개발 부서에도 줬듯이, 그죠? 마케팅 부서에도 뭘 주자라는 거죠. 매뉴얼화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융상품 판매 전에 이건 뭘 해야겠어요? 일단 뭐 교육 같은 게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금융상품 판매자에 대해서 금융상품별로 교육 체계를 갖추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금융상품별이다라는 거죠. 금융상품별이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에서는 그냥 막연히 어떤 펀드에 대한 교육, 그래서 뭐 펀드 자격증 뭐 이런 식으로 자본시장법에서는 했다면 우리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좀 더 그걸 세분화 시켜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다? 금융상품별로 교육시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직원들한테. 그래서 직원을 불러다가 예전에는 그냥 펀드 교육하면 그냥 막연히 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 회사는 뭐 예를 들어서 땡땡 주식형 펀드를 판매한다. 그래서 그러면 땡땡 주식형 펀드는 뭐냐라고 하면서 그 상품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금융상품별 교육 체계입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체계를 갖추고 금융상품별 그 판매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판매 전에. 그리고 이제 판매 후에도 있어야겠다, 그죠? 그래서 금융소비자의 구매 내용 및 금융거래에 관한 이해의 정확성 등 불안전 판매 여부를 확인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피콜이라고 한다, 그죠? 고객님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불편함은 없으셨나요? 뭐 설명은 잘 들으셨나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구체화된 게 이제 해피콜이나 이제 이런 것들인 거죠, 그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서 가볍게 제가 좀 이제 빠르게 좀 읽으면서 넘어갔던 것들이 그래서 시험에 이런 전체 부분이 뭐 한 문제 정도 나올 수는 있다고 한 10번 치면 한두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정도 제가 노란색으로 좀 이렇게 체크해 놓거나 언급드린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맥락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넘어가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거의 뭐 또 시험에 원래 잘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별표 한 35개 하시고 잘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6대 판매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과거 이제 자본시장법
있던 그 내용이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된 거다, 그죠? 그래서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 의무, 부당권유 금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뭐 이런 이야기다, 그죠?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자본시장법에 있을 때부터 시험에 단골 손님이었다, 그죠? 그게 뭐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넘어온다고 뭐 시험에 안 나오겠어요? 잘 나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부분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중요하고, 우리 이제 이 직무윤리 부분에서도 중요하고, 우리 중복된다 그러면 거기서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 결론은 뭐다? 꼼꼼하게 잘 숙지해야 된다. 근데 핵심만 딱 잘 숙지하고 있으면 또 과거 자본시장법 내용과 그렇게 달라진 것도 없어요. 좀 더 이게 세분화된 거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판매 단계의 금융소비자 보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판매할 때, 그죠? 불안전 판매 방지를 위해서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이제 17조부터 쭉 이제 보시면 돼요. 보겠습니다. 먼저 적합성의 원칙입니다. 뭐 따로 별표 안 할게요. 이미 이 전체 내용 이제 언급하는 이 6대 판매 원칙은 별표 한 35개, 몇 개 해야 돼 도대체, 그죠? 해놓고 출발하는 겁니다. 자, 적합성의 원칙입니다. 자, 적합성의 원칙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적합한 권유를 해라. 그 사람한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라라는 거죠, 그죠? 그게 적합성의 원칙이에요. 그러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KYCR, Know Your Customer Rule. 발음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하자면 고객 숙지 의무, 네 고객을 알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처음 오면 이제 면담 질문 등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일반 금융 소비자인지 전문 금융 소비자인지 일단 구분해야지. 왜? 전문 금융 소비자는 전문가니까 네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호하지 않겠다 일단.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다? 일반 금융 소비자다. 그래서 이런 적합성의 원칙이나 뭐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 의무를 전문 금융 소비자한테도 적용한다라고 하는 문장은 틀린 문장인 거죠. 그죠?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 지금 일반 금융 소비자예요. 일반 금융 소비자의 이제 여러 정보들, 필요한 정보들, 상품마다, 그죠? 뭐 예금성 상품은 뭐 거의 하겠지만 어쨌든 예금성 상품, 뭐 투자성 상품, 그다음에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이런 이제 우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그 상품들마다 원하는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성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 금융 상품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목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 목적인 거죠, 그죠? 투자 목적, 그다음에 투자 경험, 그 이제 고객 소비자의 재산 상황, 이런 것들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면담 질문 등을 통해서 파악하자라는 겁니다. 파악하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대출성 상품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건 재산 상황이나 신용 및 변제 계획 같은 것들 파악하자라는 거죠. 이제 금융위원회 규정으로 시행령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으로 더 구체적으로 많이 파악해야 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그냥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죠. 법에서는 일단 짧게 법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 파악한다라는 거죠. 파악하고 그 파악한 내용은 서명이라든지 기명 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고객으로부터 확인받아서 유지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은 지체 없이 어떻게 고객에게 제공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KYCR이에요. KYCR. 그래서 고객이 오면 일단 구분한 다음에, 그죠? 이걸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악한 내용, KYCR 한 거대로 어떻게 해라? 적합한 권유를 해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계를 고려하면 안 된다. 이게 적합성의 원칙입니다. 적합성의 원칙.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적합성의 원칙에서 내용 잘 숙지하여 두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적정성의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성의 원칙. 자, 이제 적합성의 원칙도 있는데 또 적정성의 원칙은 뭐냐라고 하면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과거는 이제 더 이제 위험한 상품, 그러니까 파생 상품 같은 것들 있잖아요. 파생 상품 등의 경우에는 투자 권유 없이 판매하려고 할 때도,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적합성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든 상품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가 저 이제 요거 하나 좀 가입하고 싶은데요. 왔을 때 이제 적합하게 권유하라는 거고. 근데 고객이 이제 그런 거 없이 나는 땡땡 가입할 거예요. 나는 땡땡 상품 가입할 거예요. 저는 땡땡 ELS 이거 좋다고 해서 ELS 이거 가입할 거예요. 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고객의 정보를 파악해서 거기에 적정한 판매를 하라라는 게 적정성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권유 없이, 회사가 투자 권유 없이 해보실래요? 이런 거 없이 고객 그냥 자진 청약이라고 하죠. 좀 자진 청약 하더라도 정보를 파악해서 적정한 판매를 해라. 왜? 위험하니까 고객이 잘 모를 수도 있다.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이다라는 거죠. 한 발짝 더 나아간 거다, 그죠? 적정성의 원칙은.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모든 상품이 대상이 아닌 거죠.
자,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게 대표적인 게 이게 변액보험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액보험. 변액보험이라든지 왜 보험이 고객의 보험료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펀드처럼 그죠? 그런 거니까 위험하잖아요. 그죠? 이런 변액보험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성 상품 뭐 대부분이겠죠. 그죠? 투자성 상품은 이제 그 파생 상품이나 파생 결합증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아니면 뭐 이제 고난도 이제 금융투자 상품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아이들. 그다음 이제 대출성 상품 중에서도 또 이제 있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그냥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라도 KYCR 하자라는 겁니다. KYCR 해서 거기에 적정한 판매를 하자라는 거죠. 거기에 적정한 판매를 하자. 이게 적정성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품에 대해서 적정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틀린 표현인 거죠.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상품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 중에서도 보장성, 투자성, 대출성 상품 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그 상품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위험하고 복잡한 상품이 되겠죠. 그 상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그게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해당 금융 상품이 그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적정하니 아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려줘라. 고객님 니한테는 이게 너무 어려운데 안 맞는데. 그래서 그 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 날인, 녹취 등으로 이런 알린 사실을 확인받아 보라라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나 그래도 고객이 나는 그냥 할 거야 라고 하면 팔고 그죠. 나중에 고객이 잘못됐다고 이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그때 이렇게 제가 위험하다고 알려드렸잖아요 라고 이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쟁 예방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취하라라는 부분인 거죠. 자, 적정성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의 의무입니다. 설명의 의무. 자, 일반 금융 소비자다, 그죠?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그다음에 일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그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걸로 끝이다라고 하면 또 틀린 표현인 거죠. 이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된다. 서명, 기명 날인, 녹취, 그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된다라는 게 설명 의무의 통짜입니다. 통차고. 그러면 이제 이 중요한 사항은 뭔데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그 상품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그래서 투자성 상품의 어떤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그리고 위험 등급, 그다음에 수수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해했음을 서명 승계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주로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자격증들이 다, 그죠? 자격증이 이런 이제 투자와 관련된 그런 상품, 그러니까 그 자격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출성 상품이나 뭐 이런 예금성 상품, 뭐 보장성 상품보다는 당연히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 위주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금융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해야 되죠. 정확성.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정확해야 되고 시의성, 때에 맞게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보를 때에 맞게 줘야 되고 그다음에 접근하기 쉬워야 된다. 이제 접근성, 그다음에 용이성, 내용이 쉬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쉬워야 된다.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서술돼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권익 침해 표시 금지 등을 이제 준수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금융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보 제공이 이제 강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금융 소비자한테 과거에 비해서 금융 소비자 보호법에서는 강화되어 있다. 어떤 정보를 이렇게까지 하라고 이제 강화시켜놨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일반 금융 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라는 또 조건이 있죠. 소비자가 나는 요 설명만 주시면 돼요 라고 하면 그거만 설명하면 된다. 그러니까 또 시험에 전부 다 설명해야 된다. 무조건. 이러면 틀린 표현이겠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요 가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이제 회사는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뭐 투자 설명서라든지 이런 표현을 한다. 그죠? 그래서 투자 설명서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된다. 뭐 예외는 있죠. 예외는 있습니다. 뭐 예전부터 계속 가입했던 상품을 다시 이제 또 가입하려고 한다든지 똑같은 상품을 그러면 굳이 또 줄 필요 없잖아요. 그죠? 뭐 그런 예외는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줘야 된다고 하면 또 틀린 표현인 거죠. 그죠? 무조건이 아니라 이제 원칙적으로 줘야 되는데 예외는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된다는 게 이제 설명의 의무였습니다. 요 내용 역시 중요하죠.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객이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래서 설명의 의무에서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청약 철회라는 부분이 있죠. 이제 청약 철회는 사실 과거 이제 보험 상품에서 아주 잘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청약 철회는
이유 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택배 반품할 때 파손되었어요. 뭐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제 반품을 받아주거나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뭐 예를 들어 쿠팡 반품은 뭐 쿠팡 그 회원이면 그냥 반품되잖아요. 그렇듯이 요 금융 상품에 가입했는데 나는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싫어 그냥 이 상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철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당연히 무한정이지는 않겠죠. 그 이제 조건들입니다. 보시면 자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과 이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아니면 자문에 관한 계약에 청약을 한 일반금융 소비자는 뭐 이런 건 어쨌든 계약을 한 사람은 소비자는 다음 각고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유는 없다.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성 상품은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이제 가입하면 보험을 가입하면 가입했다라고 증서가 날라오거든요. 그걸 보험증권이라고 해요. 그 증권이 날라온 날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 철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럼 뭐 무조건 그럼 나는 증권 못 받았는데 이러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청약일로부터 계약한 날 있다. 그죠? 청약일로부터 30일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청약일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5월 1일이라 칩시다. 그러면 5월 30일까지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증권을 5월 25일 날 받았다고 해서 이거부터 15일이니까 뭐 6월 며칠 날 내가 청약 처리할 수 있느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 안에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 안도 무조건 30일이 아니라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장성 상품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투자성 상품 중에서 청약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품이 뭐가 있느냐 보니까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고난도 투자 일임 계약, 고난도 금전 신탁 계약 이렇게 이제 고난도 이름 붙은 아이들이랑 다음에 신탁 계약. 근데 금전 신탁 빼고 말입니다. 신탁 계약. 요런 이제 이 투자성 상품 같은 경우에는 청약 처리가 가능한데 언제까지 가능하냐? 계약 서류를 제공받은 날 아니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입니다. 7일. 요거는 7일. 이건 지금 숫자들 조심하시면 되겠다. 그죠? 시험에 7일. 다음 이제 대출성 상품은 계약 서류를 제공받은 날 계약 체결일로부터 이제 14일. 대출성 상품. 다음에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했으면 이렇게 이제 고객이 신청했다 그죠? 신청을 받았어. 그러면 회사는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해 줘야 된다. 각종 이제 원금이랑 뭐 생겼던 이자라든지 수수료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받았던 수수료 같은 것들 그걸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해 줘야 된다. 요거 날짜도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철회 중요한 부분이니까 날짜 조심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20조가 이제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읽어보면 사실 불공정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볍게 이런 게 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끝나고 두세 번 정도 정독하면 그냥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쭉 볼게요. 자, 판매업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그 이제 우리가 불공정 영업행위라고 한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볼게요. 자, 대출성 상품 같은 경우에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 상품의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이걸 우리 소위 꺾기라고 한다. 그죠? 꺾기 안 된다. 그죠? 중소기업 사장님들 아주 약자잖아요. 그래서 보면 중소기업 사장님들한테 은행이 대출해 줄게요. 대신 우리 요번에 펀드가 새로 나왔는데 뭐 신용카드가 하나 새로 나왔는데 요거 좀 가입해 주세요. 이런 것들 안 된다. 그 소위 꺾기라고 하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다음에 대출성 상품 역시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쓸데없이 그죠? 담보를 크게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연대 보증을 요구한다든지 일반 보증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마라. 다음에 판매업자 등이나 아니면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해줄게 따로 뒷돈을 챙기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 읽어보면 다 불합리하다 그죠? 불공정 영업행위 이게 이런 것들 이제 불공정 영업행위다 하면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조 부당 권유 행위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면 읽어보면 딱 그냥 여러분들이 양심대로 딱 하시면 돼요. 푸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자, 부당 권유 행위 금지 볼게요. 자,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이런 것들은 안 된다. 당연하다 그죠? 정확한 사실만을 표시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죠? 그래서 적정한 표시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 사실에 대한 이런 내용은 적정한 표시 의무에는 뭐가 있느냐 세부적으로 보니까 중요 사실에 대한 정확한 표시,
그다음에 성과 보장 등에 관한 표현의 금지. 그죠? 아, 이거 가입하시면 한 30% 정도 수익 납니다. 뭐 이런 것들. 왜 불확실한데 미래는 그죠? 또 장밋빛 전망이라든지 그죠? 장밋빛 전망이라든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아, 코스피 3천 갑니다. 뭐 4천 갑니다. 이제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다음에 허위, 과장, 부실 표시의 금지. 자,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다음에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우리는 만기 때 뭔가 안 되는데, 우리 원금 보장 되는데요. 이런 것들, 그죠? 거짓말하는 거, 거짓으로 알리는 거 안 되고. 그다음에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이제 업자나 권유 대행인은 알고 있으면서 소비자한테 알리지 아니하는 거. 혹시 가입 안 할까봐 안 되고, 그죠? 그다음에 금융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해서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이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혹시나 비교하는 게, 그러니까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는 게 금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비교하는 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펀드가 좋다 나쁘다, 다른 상품이 좋다 나쁘다라는 걸 근거 없이 하는 건 안 되지. 비교하는 거, 막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지난 3년간 투자 수익률이 A 펀드보다 우리 펀드가 10% 더 좋았습니다. 수치상으로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장성 상품의 경우에, 그죠? 보장성 상품의 경우에는 자,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우리 보험 같은 거 가입할 때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직접 판매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않을 것을 권유. 그래서 보험 설계사가, 그죠? 고객이 나는 암에 걸린 적이 있어서 이거 가입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우리끼리 몰래 그냥 가입합시다. 자기 실적을 위해서. 그런 것들 과거에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아니면 이제 부실하게 알릴 것을 권유한다든지 말입니다. 과거의 병력을 알리지 않고 자기 실적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다음에 투자성 상품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로부터 투자 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 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이걸 우리가 불초청 권유 금지라고 합니다. 줄여보면 불초청 권유 금지. 근데 이거는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럼 마케팅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장외 파생 상품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권이라든지 장내 파생 상품의 경우에는 괜찮아요. 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 요거 한번 하시죠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외 파생 상품의 경우에는 고객이 먼저 원하지 않으면 먼저 권유하지 마라라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투자 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이건 이제 재권유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권유는 금지다라는 겁니다. 재권유 금지. 원칙적으로 재권유는 금지. 고객이 싫다고 했는데 에이 그러지 마시고 또 하시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예외? 거부 의사를 표시한 지 1개월이 지났어. 한 달 정도 지났으면 또 고객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러면 또 한번 보내보고. 아니면은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 상품을 권유. 고객님 주식 한번 하시죠. 싫은데 그럼 채권 한번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요 예외. 엄청 중요하다, 그죠? 따로 중요하다고 말 더 안 하고 중요하죠, 그죠?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불초청 권유 금지라는 내용과 재권유 금지, 이런 내용은 예전부터 시험에 계속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제 대통령 시행령도 한번 살펴볼까요? 내부 통제 기준에 따른 직무 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자격증이 없어. 난 예를 들어서 뭐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이 아니고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펀드를 권유한다.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무자격자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행위 안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런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맡게 한다? 안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 일반 금융 소비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권유하는 거 안 되고, 당연히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일반 금융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거 당연히 안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렇게 읽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외운다라기보다는 두세 번 정도 꼼꼼하게, 그죠? 읽어가지고 이게 맞는 표현인지 틀린 표현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숫자 같은 것들은 당연히 좀 숙지하셔야 되고. 자, 이제 자본시장법에 보면 이제 손실보전 등의 금지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우리 한번 보면 손실보전 사전 약속이나 사후보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당권유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크죠. 뭐냐면
내가 고객님이 왔을 때 고객님 펀드 하나 가입하세요. 아, 위험해서 싫은데 고객님 이거 만약에 손실나면 내가 보상해 줄게. 내가 채워줄게. 어머니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런 일 생기면 내가 보상해 줄게. 그러니까 가입하라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손실 보전을 약속하는 것도 안 되고 실제로 해주는 것도 보전을 해주는 것도 안 되고 마찬가지로 이익을 거기 이거 한 10% 정도 수익 나는데 안 나면 내가 5%내 돈으로 메꿔줄게. 그런 이익 보장을 약속하는 행위도 역시 안 되고 실제로 보장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손실 보전을 사전에 약속한다든지 사후 보전 아니면 이익 보장을 사전에 약속한다든지 사후 제공 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그 권유에 따라서 고객이 계약을 체결해야만이 벌리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권유한 그 자체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권유한 그 자체로 금지 규정 위반이다라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외가 있죠. 예외. 회사가 자신의 위법 행위 여부가 불명확해요. 근데 이제 어떤 고객과의 사적 화해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해 준다. 이런 거는 뭐 괜찮다. 다음에 회사가 확실히 이제 위법 행위를 했어. 그래서 손해를 고객에게 배상해 준다. 이런 손실 보전은 괜찮다. 다음에 분쟁 조정이나 재판상의 화해 절차에 따라서 이제 손실을 보상해 준다. 그런 것도 이제 괜찮다. 요거 이제 예외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이죠. 손실 보전 등의 금지. 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내용을 이제 넘어가 볼까요? 이제 계약 서류 제공 의무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은행 가서 뭐 예금 하나 가입하거나 이러면 뭐 통장도 받고 그죠? 아니면 뭐 계약 우리가 핸드폰을 가입해도 여러분들 그 서류 주잖아요, 그죠? 부본 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이제 그거 부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 및 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 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서류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계약 내용 등이 소비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에 따른 계약 서류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그렇죠. 과거의 자본시장법이나 그 다른 법들과는 다르게 이런 증명을 누가 해야 돼? 회사가. 직접 판매업자 및 자문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난 이거 못 받았는데요 라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줬는데요를 증명해야 된다. 좀 바르게 바뀐 거다, 그죠? 계약서류 제공 뭐 별거 특별할 게 없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6대 판매 원칙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 또 볼게요. 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중에서 이제 판매업자 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즉 이제 판매 이후 단계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고 및 기록 의무. 우리 앞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그죠? 적합성의 원칙에서도 고객의 정보를 받으면 유지관리, 확인받아서 유지관리, 어떤 뭐 서류 5년 이상 뭐 유지관리, 그런 거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리 결과는 보고하자. 그래서 고객에게 위임받은 업무의 결과는 지체 없이 고객에게 보고하자. 보고하는 방법이야 뭐 사전에 정한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고객이 뭐 문자로 달라고 했다,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다, 전화통화 달라고 했다, 뭐 그런 식으로, 그죠? 다양한 방법이 다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도 이런 내용에 관련된 비슷한 게 있는데 매매 명세의 통지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뭐 주식 체결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그 HTS로 주식 매매 체결하면 매매가 체결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림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그런 거죠. 그래서 체결 즉시 어떤 매매 유형이라든지 뭐 기타 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줘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건 체결 즉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 20일, 2월 20일까지 다음 달 20일까지 이제 월간 내역을 이제 역시 알려야 된다라는 게 이제 자본시장법에서의 매매 명세의 통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체결 즉시, 그다음에 월간 내역은 다음 달 20일까지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료 기록 및 유지 관리에 대한 걸 28조에 정해놓았는데 판매업자 등은 판매업 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록해야 되고 자료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여러분들 10년이에요. 10년. 그래서 요 10년 동안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년이라는 거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유지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다음에 왜 그래야 되냐? 당연히 후일 분쟁 발생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게 가장 크다, 그죠? 서류를 보관하는 이유는 그래서 금융 소비자와 금융 투자업 종사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건 모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제 문서의 경우 작성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서 기명 날인이나 서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서류 같은 거 2장이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는다든지 여기다 사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동일성 확인을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떤 보존 기간이 없는 서류다 이렇게 따로 정해놓은 게 없다라고 한다면 회사가 알아서 정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보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겠다. 어쨌든 이렇게 읽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해당 내용으로 보면, 자, 금융소비자는 앞에 이제 36조에 따른 분쟁 조정이나 소송의 수행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가에 따라서 앞에 가에 따라서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기록 유지 관리하는 자료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당연하죠. 소비자는 그죠? 있는 자료 회사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죠? 사본 제공이나 청취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자 등은 그 사망에 따라서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 해당 자료의 유형에 따라서 요구받은 날로부터 얼마?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단 기본적인 기간은 10일이고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겠죠. 그죠? 뭐 그걸 모르겠고 우리는 일단 10일 체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근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는 있다. 그리고 그 사유가 소멸하면 역시 지체 없이 열람시켜 줘야 된다. 이런 문장들 읽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매업자 등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법령에 정해놓은 경우. 당연하죠. 그죠? 법에 정해놓았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담하게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 그 밖에 이익을 부당하게 이제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어떤 이제 열람으로 인해서 어떤 영업 비밀이 이제 현저하게 침해되는 등 열람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이제 뭐 대통령으로 정한 경우. 자, 요럴 때, 그죠? 이제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이제 소비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제 수수료 그리고 이제 뭐 등기나 보낸다, 그죠? 등기 우편 그런 우송료, 사본 우송을 청구했을 때, 그죠? 그럴 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고 하면 틀립니다, 그죠? 청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일단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정부의 누설 및 부당 이용 금지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금융 소비자의 어떤 신용 정보라든지 개인 정보 관리에 대한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회사는 신용 정보 및 개인 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고, 그 회사는 금융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금융 소비자의 개인 정보, 신용 정보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동의 절차를 밟아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당연한 이야기다, 그죠? 최소한의 정보에서 최대한 이름 틀리겠다, 그죠? 시험에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당의 정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고 당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된다라는 거. 선임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는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라는 부분을 따로 정해놓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품 판매 이후에 좀 관련된 어떤 내용들, 그죠? 이런 정보 누설 및 부당 이용 금지, 고객 정보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담겨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끝으로 오늘 상품 판매 후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를 이제 몇 가지 가볍게 살펴보면, 일단 이제 위법 계약의 해지 부분입니다. 우리 아까 청약의 철회라는 부분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불문하고 해당 기간 이내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위법 계약의 해지는 이제 어떤 불안전 판매 같은 경우, 그죠? 그런 거 경우에 이제 고객이 그걸 알았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보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라는 거죠.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그리고 금융 소비자가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때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년이 지났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5년 이내라도, 그죠?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버리면 또 안 되고, 그죠? 두 개 엔드 요건이다라는 거, 요거 일단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요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고객에게 통지를 해줘야 된다. 요 10일도 잘 숙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그리고 수수료나 이제 그에 관련된 위약금, 그래서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은 요구할 수가 있다 없다? 당연히 없다라는 거죠. 왜? 회사가 잘못한 부분일 거니까, 그죠? 회사가 잘못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요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미스터리 쇼핑이라는 게 있죠. 미스터리 쇼핑은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나 아니면 외주 전무업체를 통해 가지고 그 해당 이제 우리 판매점에 나가서, 그죠? 이제 가짜 고객인 척 해가지고 이제 한번 시험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응은 어떻느냐, 그리고 어떤 불만을 이야기했을 때 대처는 어떻느냐, 그죠? 고객에 대해서 잘 대응하느냐, 완전한 판매를 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하는 미스터리 쇼핑 같은 것도 있고, 보호 관련해서. 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판매 후 모니터링 제도라고 해서 우리 소위 해피콜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 통제 기준 21조에 따라서 계약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한다는 거죠. 7영업일. 그래서 고객님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잘 설명 들으셨나요? 이런 것들. 그리고 고객의 소리 제도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고객의 소리는 거의 뭐 민원 듣는 거다, 그죠? 그래서 주로 불만 사항을 조사하는 고객의 소리 제도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또 이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제 금융 분쟁 조정. 우리가 이제 소송을 가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우리 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금융투자협회라든지, 그다음에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 이제 분쟁조정기구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 그죠?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것도 이제 우리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넘어가서 딱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중에서 그러면 또 관련된 또 내용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자,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서 신청 전이나 신청 후에 소송이 제기되어서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 그 소송을 다루고 있는 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를, 과거에는 소송이 더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 분쟁 조정 절차,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어떤 지위를 좀 격상시켜 놓은 거죠, 그죠? 격상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개념으로 소액 분쟁 사건, 그래서 일반 금융 소비자입니다. 조건은 무조건 일반 금융 소비자가 금액도 2천만 원 이내에 조정, 2천만 원 이내의 어떤 가액의 어떤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회사가 그죠? 이런 거, 이런 것도 있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 부분 보시면, 자,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해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보상한 책임이 있고, 그리고 또 설명 의무를 위반해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데, 중요한 거는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이다 보니 그 상품 판매업자 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이 설명의 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있다? 회사가 있다. 자기가 우리는 설명 의무를 다 했는데요 라고 증명해야지 소비자가 제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주의해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 맞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우리가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건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 내용과 겹칠 수밖에 없다, 그죠? 겹칠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거기서 시험에 나오건 여기서 나오건 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니까요.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